안녕하세요. 나미입니다.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고 김준호가 첫사랑 한지연을 데리고 나를 마중하러 왔다. 그는 말했다. 내가 순종적으로 변했다고 들었어. 이제는 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줄게. 내 언니 한지연은 성격이 온화하고 배려심이 깊으니 앞으로 그녀에게서 많이 배우고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모두들 내가 구원자처럼 나타난 그에게 매달리며 엉엉 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숙여 깊이 감사할 뿐이었다. 김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박서연. 나는 내 약혼자야. 그렇게 격식을 차릴 필요 없어. 나는 옅게 웃었다. 이제 곧 그럴 필요 없을 겁니다. 3년 동안의 감금 생활은 나에게 충분한 점수를 안겨주었다. 앞으로 열흘만 더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떠날 수 있다. 이제부터 박서연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할 것이다. 나는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채 산에서 돌아왔다. 아직 옷을 갈아입지도 못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재촉해 마을 어귀의 공터로 몰아넣었다. 공터에는 김준호의 검은색 스포츠카를 포함해 10대가 넘는 고급 차들이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나무 뒤에 숨어 걸음을 멈췄다. 3년 만에 봤는데 우리 귀한 아가씨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네. 무슨 아가씨? 그 애가 김씨 가문에 입양되지 않았으면 진작에 다리 밑에서 잠이나 잤을 거야. 박서연이 좀 제멋대로이긴 하지만 고생 좀 하면 성격이 좋아질 거야. 그게 다 걔한테 좋은 일이지. 마지막에 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는 바로 한지연의 것이었다. 그녀는 김준호가 짝사랑했던 첫사랑이자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귀국해 대부분의 시간을 김씨 가문에서 보내는 사람이었다. 3년 전 나는 말다툼을 하다가 실수로 한지연을 다치게 했고 그 결과 김준호는 나를 이 산속에 가둬버렸다. 그는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3년 안에 제대로 고쳐지지 않으면 10년을 더 가둬둘 거야. 박서연. 어린애가 어떻게 그렇게 악랄할 수가 있지? 너를 벌주는 건 다 너를 위해서야. 이 성격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김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겠어. 그가 나를 위한다고. 그래서 나를 이 작은 마을에 던져놓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방치하고 단 한 푼의 돈도 남겨주지 않은 채 내가 스스로 살 방법을 찾도록 내버려두고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려 나를 말 못하는 바보로 만들었다고. 나는 웃고 싶었지만 웃을 수 없었다. 산바람은 너무 차가웠고 푸석해진 내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려 뺨과 이마에 달라붙어 마치 마른 집 같았다. 한때 통통하고 부드러웠던 얼굴은 물기를 잃은 사과처럼 시들었고 겨우 22살인데 주름이 생겼다. 한지연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신고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라며 내가 진작 감옥에 갔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저도 준호 씨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박서연이 그래도 약혼녀인데.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김준호를 힐끔 보았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다들 박서연이 준호 씨를 보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지 않나요? 뻔하지. 엉엉 울면서 김준호에게 매달릴 거야? 아까 지나오는데. 이 망할 놈의 동네는 정말 가난해 보이더군. 길도 온통 흙바닥이고. 박서연처럼 유약한 아가씨는 틀림없이 엄청 고생했을 거야. 김준호는 차갑게 웃었다. 이번에 내가 직접 가서 데려올 거야.
정말 후회했는지 아닌지 보려고. 만약 아직도 정신 못 차렸으면 어떻게 할 거야? 김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3년 더 여기 있게 해야지. 그럼 결혼은? 한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긴장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결혼은 당연히 미뤄야지. 한지연은 실망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나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저기 박서연 아니야? 말도 안 돼. 저 촌뜨기가 박서연이라고. 나는 박서연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줄 알아.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고 눈빛에는 경악이 가득했다. 준호야. 진짜 박서연 같아. 한지연은 아주 자연스럽게 김준호의 팔짱을 끼고 나를 가리켰다. 오빠. 저기 저 여자 목에 걸린 목걸이 좀 봐. 김준호의 시선은 마침내 천천히 내 얼굴에 닿았고 목걸이에서 멈췄다. 예전에 그의 사람들이 나를 김씨 가문에서 끌어낼 때 나는 어떤 장신구도 가져갈 수 없었다. 오직 어머니의 유품인 이 평범한 목걸이만은 빼지 않았다. 박서연. 김준호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그의 목소리는 매우 차가웠고 한지연에게 말할 때와 같은 부드러움은 전혀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서러움에 북받쳐 그에게 질투하며 다투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가을 바람에 뒹구는 마른 나뭇잎처럼 이미 희로애락을 모두 잃었다. 이준호 씨. 나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김준호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순종적으로 변했다고 들었어. 이제는 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줄게. 내 언니 한지연은 성격이 온화하고 모두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니 서울로 돌아가면 그녀에게 많이 배우고 문제를 일으키지 마. 가족들이 너 때문에 걱정하는 일 없도록 해.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김준호의 눈썹은 더욱 굳게 찌푸려졌다. 예전에 나는 늘 활기차고 말이 많아서 그가 나를 번거롭게 여겼다. 이제 나는 그가 원했던 대로 조용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귀찮아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기분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마치 잘려나간 나무 토막처럼 감정이 없었다. 박서연. 내 발은 왜 그래? 사람들 속에서 한 여자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눈빛에는 동정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흘긋 보았다. 첫 번째 겨울이었다. 너무 추워서 나는 나무를 쪼개야 했다. 나무 토막이 내 발에 떨어져 발톱이 빠졌고 다시는 자라지 않았다. 나는 재빨리 발을 오므렸지만 여러 번 덧댄 낡은 슬리퍼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었다. 그냥 내버려 두자. 다쳤으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돈을 줬는데 왜 약을 사지 않았지? 김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더 숙일 뿐이었다. 그가 화를 가라앉히고 나를 서울로 데려가기를 바랐다. 나에게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늦었으니 나를 따라 먼저 가자. 김준호가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했다. 이준호 씨.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마디 한마디 또렷했다. 갑자기 분위기는 조용해졌다. 멀리서 들리던 바람 소리만이 가끔 차가운 소리를 냈다. 모두들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아니면 그저 내 꼴이 우스워서 구경하러 온 20명의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모두 침묵했고
한지연조차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김준호는 처음에는 멍하니 있더니 이내 갑자기 분노했다. 박서연. 나는 내 약혼자야. 그렇게 격식을 차릴 필요 없어. 가식적으로 불쌍한 척하지 마. 내가 3년 동안 여기 온 것을 원망하는 것도 알지만 그건 내가 먼저 잔인하게 굴었기 때문이야. 한지연은 그때 한쪽 눈을 잃을 뻔했어.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눌렀다. 손바닥을 꽉 쥐었다. 거친 노동에 익숙해진 손가락은 손톱마저 단단해져 살을 파고들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열흘만 더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떠날 것이다. 그들의 모든 일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게 된다. 이 생각을 하자 내 마음속에는 안도감만이 남았다. 한지연 씨. 그 일은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한지연에게였다. 아까보다 더 깊게 숙였다. 김준호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이를 악물었다. 반분 후 그는 갑자기 성큼성큼 다가와 내 손목을 꽉 잡았다. 박서연. 내가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고하는데 다시는 한지연과 그의 아들을 해치려 하지 마. 만약 한 번 더 그러면 나는 더 잔인하게 행동할 거야. 그는 나를 차로 끌고 가 밀어 넣었다. 내가 너를 서울로 데려갈 수 있다면 다시 이곳으로 보낼 수도 있어.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침착하게 바라보았다. 오늘 내가 그를 진지하게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 세상에서 나는 3살의 고아가 되었다. 김씨 가문이 나를 입양했고 나는 그들을 내 가족이라 생각하며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다. 사랑이 싹트자 나는 김준호와 연인이 되었고 약혼까지 했다. 그러다 그가 한지연과 그의 아들을 데려와 우리와 함께 살게 했다. 나는 그가 그들을 편애하고 감싸주며 나를 재앙처럼 여기는 것을 보았다. 나는 울고 소란을 피우고 절망했으며 심지어 죽음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한지연과 그의 아들을 해칠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친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내가 끌려갈 때 친어머니는 병이 깊어 정신이 오락가락했기에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이준호 씨. 걱정 마세요. 저는 이제 제 멋대로 굴지 않을 거예요. 변할게요. 내 순종적인 태도에 그는 마음이 약해진 듯했다. 아니면 내 비참한 모습에 동정심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의 눈에 있던 차갑고 분노에 찬 감정이 약간 사라졌다. 그는 심지어 손을 들어 내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박서연. 내가 진작 이렇게 변했으면 3년 동안 고생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돌아가면 한지연과 잘 지내? 친언니처럼 생각하고. 나는 그를 바라보며 옅게 웃었다. 언니요. 정말 웃기네요. 됐어. 돌아가면 먼저 몸단장부터 해. 엄마가 이 꼴을 보시면 안 돼. 나는 고개를 숙이고 순순히 대답했다. 갑자기 김준호가 내 손가락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방금 그는 내 얼굴을 만졌다. 하지만 바람에 거칠어진 내 피부는 겨울 동안 튀기까지 했다. 예전에 나는 아름다움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그는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김씨 가문에 돌아와 보니 내 방은 한지연이 쓰고 있었다. 내 드레스룸은 한지연의 아들 민수의 서재로 변해 있었다. 원래 나와 김준호 둘만 쓰던 2층은 이제 그들 셋의 공간이 되어 마치 진짜 가족 같았다. 한지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내 팔소매를 잡아당겼다. 박서연.
내가 한여를 시켜 당장 방을 정리하게 할게. 화내지 마. 저는 거실에서 자도 괜찮아요. 나는 손을 빼고 몸단장을 하기 위해 먼저 씻으러 갔다. 그런데 한지연이 다시 나를 붙잡았다. 박서연. 화났어. 걱정 마. 내가 민수한테 당장 방을 비우라고 할게. 내가 민수에게 방을 비우라고 시킬 자격이 있어? 민수는 위층에서 달려내려오며 울부짖었다. 삼촌이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내 집이라고. 나는 방을 비우지 않을 거야. 한지연은 급히 달려가 아이를 달랬지만 민수는 갑자기 컵을 던지었다. 컵은 내 얼굴을 맞히지는 않았지만 내 무릎을 세게 때렸다. 한지연은 입술을 깨물고 나를 힐끗 보더니 갑자기 민수의 뺨을 때렸다. 왜 이렇게 버릇없이 굴어? 삼촌이 그냥 손님에게 하는 말인데. 내가 진짜인 줄 알아?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박서연 이모의 집이야. 너는 집이 없다고. 이 말을 한지연이 말하면서 엉엉 울었다. 김준호가 들어왔을 때 그는 두 모자가 서로 껴안고 우는 것을 보았다. 삼촌. 삼촌이 우리를 쫓아낼 거야? 누가 그런 말을 해? 삼촌은 절대 너희를 쫓아내지 않아. 김준호는 고개를 숙여 아이를 안고 달랬다. 그런데 왜 저 여자는 우리한테 방을 비우라고 했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삼촌. 저 하인 방에서 자고 싶지 않아요. 김준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박서연. 너는 여전히 똑같아. 집에 오자마자 소란을 피우고. 모자가 그렇게 가여운데. 동정심도 없니? 준호야. 그렇게 말하지 마. 여기는 원래 박서연과 당신 집이야. 우리는 그냥 얹어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 분수를 알아야 해. 한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가녀린 몸이 더욱 연약해 보였다. 김준호는 얼굴을 찌푸렸다. 방은 바꾸지 않아도 돼. 그 모자는 그냥 거기서 계속 살아. 이 집이 그렇게 작지 않으니 그녀가 지낼 곳이 없지는 않겠지? 김준호는 나를 짜증스럽게 보았다. 만약 불만 있으면 나한테 말해. 하지만 그 모자에게 울거나 손대면 박서연. 내가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한지연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흐느끼다가 내 시선을 피했다. 나는 민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물 어린 눈에는 득이양양함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김준호를 보았다. 그는 마치 예전처럼 내가 질투하고 화내며 그를 살짝만 건드리면 폭발할 것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깊은 호수처럼 침착했다. 심지어 살짝 미소까지 지었다. 안 바꿔도 돼요. 저는 어디서든 괜찮아요. 한여 방도 좋아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땅에 있는 낡은 천 가방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어차피 열흘만 더 있으면 견딜 수 있으니. 한여 방도 산속의 낡은 오두막집보다는 나았다. 나는 까다롭지 않았다.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나는 곧장 친어머니를 뵈러 병원에 갈 생각이었다. 차고에 가려면 꽃밭을 지나야 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김준호는 한지연과 그의 아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는 옆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하지만 내가 나타나자 김준호는 즉시 한지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공을 잡는 자세가 틀렸어. 내 시선으로 보면 그의 행동은 마치 한지연을 뒤에서 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지연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나를 도발적으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몸을 살짝 뒤로 젖혀 그에게 더 가까이 기대었다. 준호 씨. 제가 너무 서툰가요? 괜찮아. 내가 가르쳐 줄게. 민수는 갑자기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삼촌이랑 엄마랑 정말 잘 어울린다. 민수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한지연은 부드럽게 꾸짖었다. 나는 눈길도 주지 않고 꽃밭을 가로질러 차로 향했다. 꽃밭에는 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무궁화가 아직 시들지 않고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무궁화 한 송이를 따서 병원에 계신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려 했다. 하지만 두 걸음을 떼자마자 한지연이 민수를 끌어당기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김준호 뒤로 숨었다. 김준호는 즉시 그들을 보호하듯 감쌌다. 박서연.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경고하는데. 나는 그들 셋을 무시하고 재빨리 꽃밭으로 가서 가장 예쁘게 핀 두 송이를 따서 돌아섰다. 그래서 나는 한지연이 입술을 깨물고 내 뒷모습을 노려보는 것을 보지 못했다. 김준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내가 떠난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한지연이 몇 번이나 그를 불렀지만 그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3년이 지나는 동안 친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정신이 들었다. 하녀와 간호사는 그녀가 아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무궁화 꽃을 들고 그녀의 침대 옆에 서자 그녀는 즉시 나를 알아봤다. 유주가 왔니?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야 찾아왔네요. 친어머니는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에 안쓰러움이 가득했다. 너무 말랐구나. 너무 말랐어. 그래도 매일 다이어트 할 걱정은 없겠네. 그래도 좀 살이 쪄야지. 어머니는 힘없이 말했다. 그녀는 나를 보다가 꽃을 보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정신이 오락가락했고 병은 이미 말기였다. 나는 무궁화 꽃을 어머니의 머리맡에 놓고 어머니의 귀에 속삭였다. 엄마. 엄마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지면 이혼하고 김씨 집을 떠나서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사세요. 친어머니의 병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쌓인 울분 때문이었다. 남편이 끊임없이 외도를 하고 심지어 정부와 사생아를 김씨 가문으로 데려왔다. 친어머니는 화가 나서 병이 깊어졌고 남편은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을 내보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내 마지막 소원 중 하나는 친어머니였다. 3년 동안 모든 고통을 삼키고 모든 굴욕을 견디며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서울로 도망치려 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다. 첫째는 충분한 점수를 얻어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둘째는 점수를 더 얻어 친어머니에게 건강한 몸을 선물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제 나는 두 가지 모두 이뤘다. 남은 9일 중 이 일은 병원에서 보냈다. 친어머니의 건강은 좋아지기 시작했고 정신이 드는 시간도 많아졌다. 나는 김씨 집으로 거의 돌아가지 않았다. 가끔 물건을 가지러 돌아갈 때마다 김준호가 한지연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3년 전. 이 모습은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질투하고 서러워하고 원망했지만 무기력했다. 하루 종일 부정적인 감정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무감각하다. 씻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은 후 나는 주방에 가서 영양가 있는 국을 조금 준비했다. 병원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챙기는데
김준호가 나를 불렀다. 할 말이 있어. 나는 그를 흘끗 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세요. 김준호는 말없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오늘 내가 돌아온 지 6일째였다. 매일 친어머니와 밥을 먹으며 며칠 만에 2kg이 쪘다. 아직 전체적으로는 말랐지만 처음처럼 깡마르지는 않았다. 피부도 조금 생기가 돌아왔고 얼굴빛도 좋아졌다. 머리카락은 노랗게 마른 끝부분을 잘라버려 전보다 어려 보였다. 어쨌든 나는 겨우 22살이고 며칠만 더 쉬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엄마가 병원에서 내가 자기를 잘 돌봐줬다고 칭찬이 자자해. 김준호의 눈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3년 동안 너는 정말 성숙해졌고 살이 분별도 잘하고 순종적으로 변했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결혼은 잠시 미뤄야 할 것 같아. 그는 나를 보며 한지연 때문은 아니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알아서 해. 박서연. 김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이번 헤어짐은 영원할 것이기에 나는 친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화났어. 김준호가 다시 나를 막아섰다. 손목을 잡았다. 아니. 화 안 났어. 내가 말했잖아. 내가 알아서 하라고. 나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고 그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다정하게 말했다. 오빠. 나는 오빠 말을 다 들을게. 아마 오빠라는 오랜만에 부른 호칭이 김준호의 마음을 살짝 건드렸나 보다. 그는 나를 보며 눈썹이 부드러워졌다. 박서연. 그는 예전처럼 내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그때 위층 침실에서 한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 씨. 발목 삐었어요. 와서 좀 봐주세요. 그는 반사적으로 뒤돌아보았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실에서 빠져나왔다. 내 등 뒤에서 한지연의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서연. 화났어. 아까 내가 너무 아파서 당신을 불렀네. 괜찮지? 아니. 안 화났어. 앉아 있어. 내가 의사 불러줄게. 나는 그들의 대화를 무시하고 가을 바람 속을 걸었다. 나에게는 나흘만 더 있으면 집에 돌아갈 수 있다. 그 후 김준호는 병원에 자주 들렀다. 친어머니는 내 결정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가 올 때마다 나에게 쉬러 가라고 말했다. 더 이상 우리가 단둘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친어머니와 밤을 보내고 싶었지만 김준호가 찾아왔다. 친어머니는 그가 의사를 만나러 간 틈을 타 나를 따로 불러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오랫동안 쓰다듬었다. 유주야.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엄마도 여기서 잘 살게. 그녀는 눈물을 흘렸고 나도 따라 울었다. 결국 그녀는 어릴 때 나를 달래주던 것처럼 내 뺨에 키스했다. 가거라. 유주야. 다시는 돌아오지 마. 나는 병실에서 나와 뒤돌아보지 않았다. 3살 때 김씨 가문에 온 나는 여전히 순진한 아이였다. 친어머니는 나를 친딸처럼 키웠다. 그녀의 양육은 친부모의 은혜보다 훨씬 컸다. 내가 이 세상에 가진 마지막 미련은 친어머니였고 오직 그녀뿐이었다. 나는 김씨 집으로 돌아와 짐을 조금씩 챙기기 시작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었다.
결국 나는 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과 그녀가 내 18번째 생일에 선물해준 팔찌만 챙겼다. 김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은 모두 찢어 불태웠다. 그가 5년 동안 내게 사준 물건들은 모두 방에 그대로 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날이 밝자 김준호가 병원에서 돌아왔고 연극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의 차가 멈추자마자 한지연이 위층에서 울면서 달려내려왔다. 준호 씨, 민수를 도와줘요. 부탁이에요. 민수를 살려줘요. 박서연이 저를 원망하는 건 알지만 왜 민수를 해치려 해요? 민수는 겨우 7살이에요. 그녀는 김준호의 품에 안겨 울었다. 무슨 일이야? 지연아. 말해봐. 오늘 민수 옷을 챙기는데. 민수가 그걸 입자마자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와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옷을 빨았지만 박서연이 해산물 물을 뿌려놓았어요. 하녀가 말했는데. 어젯밤 박서연만 세탁실에 왔었고 3년 전에도 그랬대요. 3년 전. 민수가 해산물 알레르기로 고생했을 때 범인은 나였다. 나는 죽어도 인정하지 않았고 소란을 피우다가 한지연을 밀쳤고 그녀는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한쪽 눈을 잃을 뻔했다. 김준호는 격분하여 나를 직접 이 시골에 데려다 놓았다. 3년 후 민수가 다시 해산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고 범인은 여전히 나였다. 하지만 이번에 나는 다투지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저 한지연이 꾸며낸 연극을 보며 미소만 지었다. 김준호는 이런 내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박서연. 아직도 할 말이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 말 없어요. 결혼을 미뤄서 한지연을 원망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럼 여전히 똑같다는 거네. 나는 옅게 웃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세요. 박서연. 민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아. 나를 어떻게 할 건가요? 죽일 건가요? 아니면 그 끔찍한 곳에 다시 보낼 건가요? 나는 차갑고 냉담한 표정으로 김준호를 바라보았다. 어차피 나를 믿지 않았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명해도 듣지 않을 거잖아. 믿지 않았으니. 나도 이렇게라도 내 결백을 증명할 수밖에 없어. 그 말을 마친 나는 옆에 놓인 과도를 집었다. 박서연. 뭐 하는 짓이야. 나는 김준호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슬프게 웃었다. 그 눈빛은 사실 연기가 아니었다. 10년 넘게 한 공간에서 가족이자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준 진실한 사랑은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졌다. 내가 어릴 때 순진했던 시절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다행히 모든 것이 곧 끝날 것이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 시스템은 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칼날이 심장에 깊숙이 박혔지만 나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내 몸은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고 하얀 드레스는 붉은 꽃으로 피어났다. 그 광경은 끔찍하면서도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렬했을 것이다. 내 귀에는 수많은 혼란스러운 소리들이 들려왔고 그중 가장 무너져 내리는 절규는 김준호의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눈을 감았다. 흥건한 피 속에서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박서연. 박서연. 김준호는 끊임없이 흐르는 피를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내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마지막 숨결이 멈추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한지연은 이미 겁에 질려 멍하니 서 있었고
하인들은 혼란에 빠져 누군가는 구급차를 부르고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으며 누군가는 기절했다. 그리고 한 명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울었다.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저에게 돈을 줬어요. 3년 전에도 저 여자가 시켰어요. 그 하녀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미쳐버린 듯 한지연을 가리키며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박서연 아가씨는 억울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억울해요. 모두 이 악독한 여자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이용했어요. 김준호는 한지연을 바라보았지만 한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위층으로 도망쳤다. 민수는 아직 위층에 있었다. 아이는 정말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었지만 제때 약을 먹었으면 괜찮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내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행동을 할 줄은 몰랐고 한지연의 계획을 뒤집어 놓았다. 이제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나와 관련이 없다. 악행을 저지른 자는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아마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일 것이다. 박서연. 지금 돌아가겠어. 아니면 이 끔찍한 연극 끝까지 보고 가겠어. 나는 시스템에게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가요. 지금 당장 집에 가고 싶어요. 저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고 싶어요. 시스템은 내 약혼자에 대해 여러 번 말했다. 수많은 세계를 여행했지만 나만큼 순해 보인 사람은 처음 본다고 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이미 그를 만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고 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연극을 볼 마음이 없었다. 그래. 내가 그들에 대한 사랑도 증오도 잃어버렸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나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1초 후 이 세계의 박서연은 김준호의 품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 후의 일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희미한 빛 속에서 나는 한 남자의 모습이 창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천천히 눈을 뜨자 침대 옆 장비에서 삐삐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갑자기 돌아보았다. 그는 나를 보고 몸을 떨었다. 나는 그의 눈에서 놀라움과 흥분,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복잡한 감정들을 보았지만 그 밑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 그 순간 과거가 밀려왔고 내 기억이 돌아오자 나는 내가 드디어 돌아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드디어 집에 돌아왔다. 마음이 갑자기 쓰라려 눈물이 흘렀다. 문호야. 우리가 다시 만났어. 마치 다른 세상을 지나온 것 같아. 하지만 침대 머리맡 환자 정보란에는 내 나이가 22로 적혀 있었고 이 세상에서 겨우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침대 위에서 의식 없이 누워 있었던 2년은 내 가족과 연인에게는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시스템은 수년 동안 나에게 말했다. 내가 원래 세상의 부모님과 연인의 집착이 너무 깊지 않았더라면 너는 돌아올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특히 내 약혼자인 주문호는 신에게 맹세했다. 내 수명 절반을 바쳐서라도 서연이를 깨어나게 해주세요. 100년을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나는 그에게 잘해주지 않았다. 18살에 약혼한 후 21살에 사고를 당할 때까지 나는 거의 매일 그에게 파혼을 요구했다. 나는 봉건적인 관습이 싫었고 그의 광적인 사랑이 싫었고 미래가 뻔히 보이는 삶이 싫었다. 결국 나의 모든 불만과 원망은 주문호에게 향했다. 나는 그와 싸우고 냉전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망신을 주었고 그가 싫어하는 일을 일부러 하기도 했다.
그가 먼저 파혼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내가 사고를 당한 후 의사는 내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여러 번 주문호에게 약혼을 파기하고 나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는 2년 동안 나를 돌보았고, 심지어 전문 간호사들보다 더 잘 돌보았다. 2년 동안 내가 누워 있었지만 내 몸은 깨끗했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 시스템은 말했다. 주문호가 한 일은 감정이 없는 기계조차 감동시킬 정도였다. 시스템은 나에게 몸이 회복되면 주문호에게 잘해주라고 신신당부했다. 어쨌든 그는 정말 100년까지 살지 못할 수도 있다. 나는 동의했고, 주문호에게 배신했던 세월을 보상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그와 결혼해서 평생 그의 아내로 살고 싶었다. 그런데 나는 예상하지 못했다. 내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자마자 주문호가 갑자기 파혼을 제안할 줄은. 내가 기절해 있는 동안 나는 항상 후회했어. 그때 파혼에 동의했더라면 너는 나와 싸우지도 않고 화내며 한밤중에 집을 나가지도 않아서 그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주문호는 안경을 고쳐 썼다. 그는 나를 보며 옅게 웃었다. 서연아. 너는 아직 젊어. 평생 내가 싫어하는 남자에게 얽매여 살 필요는 없어. 나는 포기할게. 너에게 자유를 돌려줄게. 그는 우리가 약혼할 때 주고받았던 예물을 나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중지 손가락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늘 끼고 다니던 약혼 반지는 언제 빼버렸는지 희미한 흔적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내 중지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제야 나는 약혼 후 반지를 빼고 다시는 끼지 않았다는 것이 기억났다. 내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쓰라린 감정이 퍼졌다. 목구멍이 무언가에 막힌 듯 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주문호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 나 갈게. 잘 쉬고 잘 치료받아. 퇴원할 때 아마 내가 마중 못 나갈 거야. 서연아. 몸 잘 챙겨. 주문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키 크고 마른 모습이 창문 빛에 길게 드리워져 매우 외롭고 쓸쓸해 보였다. 나 갈게. 앞으로 아무도 너를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그는 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만지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들었던 손을 다시 내렸다. 나는 그가 몸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 그가 걸어 나가는 순간 나는 마침내 손을 뻗어 그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잡았다. 주문호. 반지 어디 있어? 그의 몸이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떨리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주문호. 약혼 반지 어디 있냐고. 그가 돌아보았다. 고개를 숙여 나를 보았다. 목을대가 심하게 움직였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상자 안에 있어. 꺼내줘. 주문호. 꺼내달라고. 나 아직 힘이 없어. 주문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는 나를 깊이 바라보다가 결국 손을 빼내 옆에 놓인 상자를 열고 반지함을 꺼내 나에게 건넸다. 나는 상자를 받아 열고 반지를 꺼내 들었다. 그제야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주문호. 손 줘. 하지만 그는 가만히 서 있었고 가늘고 긴 손가락은 서서히 주먹을 쥐었다. 서연아. 그럴 필요 없어. 무슨 뜻이야? 보답하기 위해 내가 나를 위해 너 자신을 희생할 필요 없다는 거야? 당신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만약 보답이 필요하다면 다른 좋은 방법이 많아. 내가 보답하기 위해 내 평생을 바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주문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늘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눈에 작은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서연아. 나도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왜일까? 아마 다른 세상에서의 경험이 나에게 눈앞의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겠지. 아마 이 세상의 박서연도 마음속으로는 주문호를 좋아했을 것이다. 단지 아직 어리고 마음이 불안정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몰랐을 뿐이겠지. 지금의 박서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니까.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이고 웃었다. 과거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그저 그들을 더 아프게 할 뿐이다. 주문호. 2년 동안 나는 아주 길고 긴 꿈을 꿨어. 꿈속에서 우리는 평생을 함께했어. 아주 행복하게. 나는 꿈속에서 나 자신에게 약속했어. 내가 깨어나면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당신이 여전히 나와 결혼하고 싶다면? 여전히 내 곁에 있고 싶다면? 나는 진지하게 주문호를 바라보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서연아. 아마 내가 2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서 과거의 몇 가지 일을 잊었나 봐. 내가 나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 기억하고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그때 결혼하자. 주문호의 진짜 모습. 시스템은 나에게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다. 그저 그가 나보다 몇 살 많고 나에 대한 소유욕이 무서울 정도로 강하다고 말했다. 나는 어릴 때 마음이 불안정했기에 그를 피하고 저항했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그는 내가 질릴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코패스 남주였다. 그는 나를 숨막힐 정도로 사랑했고 거의 병적인 수준이었다. 김씨 가문에 있는 그의 서재에는 내 어릴 적 사진부터 성장 과정의 사진까지 가득했다. 내가 가지고 놀던 구슬이나 망가진 인형까지 모두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내 18살 생일 사진은 거대한 포스터로 만들어 문 반대편 벽에 걸어두었다. 가장 믿기 힘든 것은 내가 다른 남자에게 보냈던 연애 편지 답장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주문호.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런 것들 다 어디서 났어? 내가 화나지 않아. 그는 내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다. 내가 정말 변태 같고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아니. 더럽거나 변태 같지 않아? 오히려 말할 수 없는 마음속 아픔이 느껴져.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그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했고 그의 이런 병적인 사랑은 18살의 박서연에게는 공포였겠지만 두 번째 삶을 사는 나에게는 공포가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숨기고 싶지 않은 게 있어. 3년 전. 내가 파혼을 주장했을 때부터 나는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었어. 내가 혼수 상태였던 2년 동안. 약 복용량을 2배로 늘렸어. 주문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서연아. 내 속마음은 사실 아주 연약해. 만약 내가 나와 함께하기로 했다가 미래에 다시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면 나는 완전히 무너질 거야. 나 자신에게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어. 너는 아직 젊어.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만약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아이에게 아프고 불안정한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그가 모든 것을 말하자.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차를 내려놓고 그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고쳐질 수 있나요? 주문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고칠 수 있어.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말해줘. 그의 손가락은 격렬하게 떨렸다. 한참 후에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곁에 있어줘. 절대 떠나지 마. 그 말을 마치자마자 주문호는 시선을 돌렸다. 그는 아마 나를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내 눈에서 주저함이나 다른 감정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책상 위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나는 그의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의 흐트러진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손을 놓았다. 그리고 내가 손을 놓는 순간 그의 숨결이 멈추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그의 눈이 어두워지는 순간 나는 갑자기 발꿈치를 들고 그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주문호. 내일 우리 혼인 신고하러 가자. 1년 후. 내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나와 주문호의 결혼식도 성대하게 열렸다. 결혼식 전날 밤. 주문호는 아래층에서 친구들과 친척들을 배웅하고 있었다. 나는 먼저 방에 들어가 샤워를 하려는데 갑자기 시스템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서연. 박서연. 김씨 가문은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어. 3개월 전. 친어머니가 마침내 이혼에 성공하고 막대한 위자료를 받아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전 세계를 여행 중이야. 좋잖아. 나는 마음속으로 매우 기뻤다. 친어머니 소식도 듣고 그녀가 지금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래. 친어머니는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친아버지는 이혼 때문에 체면을 잃고 미쳐 날뛰는 중이야. 김씨 가문 전체가 난장판이 됐지. 내가 죽은 후 김준호가 과거의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고 내가 3년 동안 산에 보내졌을 때도 그가 돈을 보냈는데 한지연이 몰래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웃기지 마. 그건 한지연이 시킨 일이 아니었을 거야. 그건 다 김준호의 짓이었어. 하지만 김준호는 한지연을 심하게 때렸어. 친아버지가 보다 못해 막으려다가 한지연이 아버지에게 당신도 한지연과 바람 피웠다고 폭로했어. 한지연은 결혼식까지 미루면서 그 사실을 숨기려 했었지. 김준호는 분노해서 그 모자를 쫓아냈어. 맞다. 한지연의 아들 민수. 그날 해산물 알레르기로 약을 제때 못 먹어서 심각한 산소 부족으로 질식 상태에 빠졌었잖아. 결국 목숨은 건졌지만 혼수 상태에 빠졌어. 병원비와 재활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김준호는 한 푼도 주지 않았어. 한지연의 전남편도 아들 소식을 듣고 양육비를 끊었어. 듣자 하니 한지연은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고 명성은 바닥에 떨어졌으며 모든 친척과 친구들이 그녀를 피하고 있어. 시스템은 한숨을 쉬며 약간 울먹였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나를 찾은 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 맞아. 너를 찾은 건 김준호 때문이야. 내가 죽은 후 김준호는 완전히 미쳐버렸어. 내가 선택한 죽음의 방식이 그에게 너무 큰 충격을 준 것 같아. 그는 너를 안장하지도 못하게 하고 너를 되살릴 수 있는 수많은 헛된 방법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우리에게까지 닿았어. 그가 뭘 원한다고? 너를 만나고 싶어 해. 필요 없어. 시스템이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는 우리와 거래하고 싶어 했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너를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 했어. 박서연. 내 남편을 생각했지. 그는 우리 시스템 사이에서 인연이 너무 좋았어. 우리 모두는 그가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을 원치 않았어. 그래서 내가 마음이 흔들렸지. 그래서 내가 김준호에게 수명 절반을 바쳐 거래하자고 했고, 그는 동의했어. 나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기뻤다. 그럼 주문호는 이제 100년까지 살 수 있는 거야? 물론이지.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해야 해. 동의하겠어. 동의하지 않겠어. 동의할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수명 절반이 아니라 주문호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면 더 기쁠 거야? 잘 됐네. 그럼 우리가 그를 언제쯤 너에게 만나게 해줄까?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았다. 피부는 생기 넘치고 얼굴은 활짝 피어 사랑의 물을 머금은 가장 싱싱한 꽃 같았다. 나는 손을 들어 진주 귀걸이를 풀었다. 결혼식 초대장이나 보내줘. 내일은 나와 주문호의 결혼식이니까 그를 하객으로 초대해줘. 그리고 축의금은 꼭 가져오라고 전해줘. 내일 결혼식에서 나와 주문호는 이미 하객들에게 축의금이나 선물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다. 모든 축의금은 도움이 필요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기부될 것이다. 김준호는 내게 이방인이나 다름없지만 아직 쓸모가 있으니 나는 기꺼이 그를 쥐어짜겠다. 부모님이 내 손을 잡고 주문호에게 데려다 주셨다. 그들은 눈물을 흘렸고 나도 눈물이 글썽였다. 주문호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전생의 팔찌가 그의 손목에 있는 것을 보았다. 친어머니는 지금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지내고 있겠지. 그녀가 건강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전생에 대한 마지막 미련도 사라져갔다.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박서연과 주문호는 평생을 함께할 것이다. 나는 김준호가 하객석에 앉아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어디에 앉아있는지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후회하고 싶지 않다. 반지를 교환한 후 주문호와 나는 키스했다. 하객석에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객석을 내려다보지 않았다. 결혼식 피로연이 끝난 후 나와 주문호는 신혼집으로 가는 차에 올랐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우리를 조용히 따라왔다. 나는 그 안에 김준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주문호는 몰랐다. 다만 그는 연애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잠시 후 주문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내 손을 꽉 잡았고 내 손가락 뼈가 약간 아플 정도로 세게 쥐었다. 문호야. 왜 그래?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품에 안았다. 오늘 우리는 술을 조금 마셨다. 그의 몸에서는 진한 술 냄새가 났지만 여전히 좋았다. 서연아. 꿈을 꾸는 것 같아. 주문호는 고개를 숙여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목에 팔을 감고 고개를 들어 그에게 키스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몇 달 동안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주문호는 마지막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 나는 그의 마음을 알았다. 이 남자는 항상 나를 먼저 생각했다. 그는 내가 결혼 전 후회할 수도 있으니 돌아갈 여지를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이미 그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주문호. 헛된 생각하지 마. 오늘 밤은 우리의 첫날 밤이야. 오늘 밤이 지나면 당신이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평생 쫓아다닐 거니까. 주문호는 나를 깊이 바라보았고 한참 후에야 미소 지었다. 서연아. 기꺼이 내 곁에 있어 줘. 그날 밤. 김준호가 탄 검은색 차는 우리 신혼집 밖에 밤새도록 주차되어 있었다. 나는 그를 만나러 나가지도 않았고 하인에게 그를 들여보내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나와 주문호의 침실불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꺼졌다. 모든 것은 말하지 않아도 분명했다. 바닥에 닿는 창문 옆에서 나는 지쳐 고개를 숙였다. 창문에 얼굴을 대려 했는데 닿은 것은 주문호의 따뜻한 손바닥이었다. 내 이마는 그의 손바닥에 있는 오래된 흉터에 닿았고 비슷한 흉터가 그의 팔에도 몇 군데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곳에 입을 맞췄다. 주문호는 뒤에서 나를 안았고 내 등은 그의 가슴에 밀착되었다. 그는 내 귀 뒤에 키스했고 뜨거운 숨결이 나를 감쌌다.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문호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조금 두려웠다. 서연아. 이제 나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빗속에서 그는 숨결을 늦췄다. 그 마찰은 나를 더욱 괴롭혔고 나는 울고 싶었다. 자기야. 자기야. 내 목소리는 빗소리처럼 부서졌고 내 몸은 마치 주문호의 비를 맞아 젖은 것 같았다. 서연아. 그는 10손가락을 깍지 끼고 내 뒷목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서연아. 나를 이렇게 좋아해.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가 부끄러워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결국 흐느끼며 대답했다. 너무 좋아해. 그는 내 목에 있는 이 자국에 부드럽게 키스했고 다시 나와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다. 혼란스러운 키스 끝에 나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박서연. 나를 이렇게 좋아하면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줄 거지. 외전. 김준호. 시스템이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박서연을 만났다. 하지만 그저 만났을 뿐이었다. 그는 결혼식 하객석. 그것도 아주 멀리 떨어진 구석에 앉아 그녀가 부모님 손에 이끌려 남편에게 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계속 울고 있는 것 같았지만 우는 모습마저 아름다웠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서 단일초도 떨어지지 않았다. 결혼식 초반에는 그도 차분했다. 하지만 신랑이 신부에게 키스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 긴장감이 끊어졌다. 그가 쥐고 있던 유리잔은 산산조각 났고 파편들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흥건하게 흘렀다. 그 주변은 잠시 소란스러웠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하객들이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보지 않았다. 그 후 그는 차를 몰아 그들의 신혼집까지 따라갔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만나러 나오지 않았다. 그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밤새도록 신혼집 문 밖에서 서성거렸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들의 침실 불이 꺼졌다. 그는 무감각해졌다. 심지어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다. 그는 언젠가 그가 그녀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박서연이 3살 때부터 김씨 가문에서 살았으니 평생 김씨 가문에 머무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실망한 후 이렇게 단호하게 떠날 줄은 몰랐다. 그녀의 하얀 드레스는 피로 물들었고 그의 품에서 차가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울고 싸우고
서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애교를 부리지 않을 것이고,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헛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왜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녀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굴었는지, 왜 한지연의 말을 믿었는지, 왜 그녀를 산에 보내고 3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 단 한 번만 찾아갔더라면 한지연의 추악한 계획을 알아챘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들의 관계는 구원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김준호는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열함에 격려를 느꼈고, 그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 스스로를 포기했다. 그가 이곳에 왔을 때, 그는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돈을 기부했다. 3년 동안 박서연은 산에서 온갖 고통을 겪었고, 가장 힘들 때는 생리대조차 살 돈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이라도 그녀를 위해 그런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그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다. 날이 밝자 그는 돌아가야 했다. 차는 짙은 안개를 뚫고 그가 속한 세상으로 향했다. 안개가 걷히자 김준호의 눈앞에 한 차가 미친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창백하고 미친 표정의 한지연을 보았다. 조수석에는 여전히 혼수 상태인 민수가 있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으려 했지만 재빨리 멈췄다. 두 차가 충돌하는 순간 엄청난 충격음이 울렸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그리고 모든 것은 불길 속에서 고요해졌다. 잘 됐다. 그는 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반면 박서연은 100년을 행복하게 살 것이다. 마지막 의식 속에서 김준호는 자신이 몇 년 전으로 돌아간 것을 느꼈다. 그때 박서연은 겨우 3살이었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수줍게 그의 뒤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오빠라고 불렀다. 그때 그의 나이는 10살도 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작고 통통한 손을 그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